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19일 내려집니다. 유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번 설 연휴도 구치소 독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전해지죠.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19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1심 선고가 이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 나오고 444일 만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일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형이 사형이 된 만큼 그렇죠. 선고 결과에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19일로 지정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13일에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여 뒤인 19일 정도가 어느 정도 판결문을 작성하고 마지막 고심을 하는데 그리고 각 양측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내는데 적당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규현 판사가 서울 북부지법으로 새롭게 발령을 받았는데요. 23일부터 새롭게 발령된 재판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19일, 20일 이틀만 실질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출장을 못한다든가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20일 금요일을 남겨두고 19일로 일단 기일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 전에 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슈와 결부된 사건이다 보니까 설 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발표하거나 중요한 선고를 하게 되면 설 명절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받을 그렇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반드시 좀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선고기일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궐석 선고는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유죄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피고인들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선고를 미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마 출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설령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궐석 상태에서는 선고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9일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다음 날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궐석 선고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피고인이 소재 불명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구속된 피고인인 만큼 궐석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요. 예정대로 19일 선고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1심 선고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들 짚어봐야 할 것들이 좀 있죠. 일단 내란죄 인정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판결,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도 그랬고 체포 방해 사건에서도 그랬고 이게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폭 쪽에 목적의 폭동이다라는 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같은 결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선고에서 만약에 다른 판단을 내리려면 그에 합당한 법리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관계상으로는 그걸 뒤집을 만한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내란죄 인정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의 기소가,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터잡은 기소로 이루어졌고 특검이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법 수사 자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위법한 수사권을 행사해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부족한 증거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어서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체포방해 1심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설시가 한 번도 상세하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란죄 수사권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맞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지금 직권남용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직권남용죄에서 타고 올라가서 내란죄를 수사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죄의 사실관계가 기초적으로 동일하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인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대한 관할도 문제를 삼았었는데요. 네, 그렇죠. 서부지법에서 영장 관할이 있다고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를 하는 1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법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외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제기된 1심 말고 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는 용산구 대통령실이 위치해 있던 서부지법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련한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책임자의 승낙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유하는 장소다. 이 부분 적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 이것은 대물적인 압수수색에 대한 물건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체포하는 부분에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려면 그만한 명분과 법리적인 치밀한 설시가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내용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무죄 따지기 전에 핵심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됐었고 특검은 사형 구형했습니다. 1심 좀 어떻게 예상됩니까? 이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최근에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의 판결 선고 결과와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 선고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맞아요. 때문에 더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통상적으로 항소심 또는 상고심까지 갔을 때 감형될 여지까지 고려를 해서 통상적으로 2심, 3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만큼 사형이 구형됐으니 사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상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고 집행될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라는 관측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똑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인데 23년형이 선고가 됐고 그렇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징역 7년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1심 판단, 하급심 판단도 지금 비슷한 혐의를 놓고 같은 혐의이지만 그 향의 양태에 대해서 극명하게 이런 형량 차이가 있는 만큼 이 형량에 사실상 가늠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 임무 종사자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돼야 될 텐데 7년과 23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무기징역을 선고할지 사형을 구형할지 직위원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나와도 법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양형과 선고는 1심 재판부의 전권 사항이고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가 판사에게 전권적으로 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판결 결과에 참고를 할 수 있을지언정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인 평가만 달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든 무기징역이 선고되든 그 자체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전에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이 선고들, 내란죄 관련 선고들을 살펴보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만큼 지금 재판부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지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나란히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뭐 식사 같은 것들도 메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침에 떡국이 나왔다. 이런 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기간에 조금 명절이 짧아서 그런지 따로 면회 같은 건 또 안 된다고요? 원래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형 집행법 등에 따라서 일반인이나 가족 면회는 당연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미결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처우상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구치소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 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접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미리 예약을 해야지 수용자를 접견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면 주말이나 공휴일 예약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미결 수용자의 처우에서 필요한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절 끝나고 직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접견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접견이 허용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 허용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변호인 접견도 허용이 사실상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다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실체적인 어떤 공방 자체 절차는 끝났고 결심 공판도 끝난 데다가 선고만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접견할 어떤 실익 자체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서요. 작년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으로 이 변호인 접견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작년 추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설과 예. 추석 모두 설도 다 그랬죠. 네, 이때 굉장히 좀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5년간 박사방 사건 주주빈을 제외하고 이렇게 주말과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을 허용받았던 사례가 윤 전 대통령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만큼 변호인 쪽에서도 접견할 굳이 실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어서 접견 절차 자체는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전 국민적 법적 관심이 쏠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한 1심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좀 사건 사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잖아요. 요즘은 좀 따뜻한데 연휴 되기 직전에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이런 일이 있나 싶었는데 추워서 밸브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웃 주민이 일부러 도시가스 밸브를 잠궜다.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이 평소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웃 주민이 이걸 항의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이제 피해자가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유인하기 위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죠. 이 밸브를 잠가버린 겁니다. 안에서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뭐 밥을 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고 가스를 써야 되는데 이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밖으로 확인하러 나오다가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가스밸브 잠가서 이웃을 이렇게 유인해낸 20대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본인은 평소부터 벽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밸브를 잠가서 이 사람이랑 어떤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둔기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을 해서 다시는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각서를 쓰도록 했고 예. 담보조로 피해자의 지갑까지 빼앗아서 가져갔다라고 하거든요.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범행을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지금 옆집에서 이게 벽간소음으로 시끄럽다고 둔기 들고 이렇게 위협도 하고 항의를 하는데 안 나갔어? 밖에서 밸브를 잠그고 나오게 했다. 뭐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같은 네. 걸로 항의하러 찾아가면 혹시나 어떤 해코지를 할까 봐. 그렇죠. 그런 뭐 안 좋은 상황까지 더 치명적인 상황까지 이어질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마 이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이 한 번만 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는 실무상 그렇죠. 드물고요. 도시가스 밸브까지 잠글 정도였다고 하면 평소 이웃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주민도 외부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피해자를 유인해내기 위해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피해자를 유인해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둔기로 위협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예. 자, 물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물론 힘들 겁니다. 벽간소음, 층간소음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앞서 그 각서를 작성시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일정의 보상 금액도 적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둔기로 위협당한 상태, 그러니까 협박당하거나 폭행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그 강요 행위에 수반해서 작성한 각서의 법률적인 효력 자체도 온전한 자유의사에 기해서 써준 각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배상해주겠다고 썼건 당연히 이 부분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빌라라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고 이웃 간의 갈등 상황이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어떤 피해 사실을 입증해서 법적인 절차를
절차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든 이런 절차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예.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까지 뺏었기 때문에 맞아요. 강요죄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물론 뭐 이런 상황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저희가 또 상황 전해드리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건 사고 역시나 사건 사고인데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한 30대가 옷을 팔려고 나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훔친 옷이고 그걸 사러 온 사람은 그 옷의 매장 주인이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중고거래 앱에 옷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렇네요. 하지만 의류매장 주인은 널 잡으러 왔다. 뭐 드디어 이렇게 된 잡았다. 상황인 예, 거죠. 잡았다 요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이 피의자가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훔칩니다. 점퍼 등을 비롯한 의류들을 훔쳤는데 이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훔쳐간 의류를 현금화하려면 중고거래 어플 등을 통해서 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범행 당일, 그 당일 저녁에 중고거래 앱을 주시려고 있었더니 본인 의류 매장 창고에서 없어진 의류들이 거래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이 의류가 없어졌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 어플에 올라온 걸 보고 재차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본인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가해자, 그러니까 피의자와 약속을 잡고 와. 약속 장소로 나간 거죠. 그때 경찰도 동행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류들을 훔쳐간 범인이 경찰이 와서 신원 확인 절차를 하니까 범인이 발각됐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타고 온 SUV로 바로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차량에 매달렸다가 부상을 입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주는 일단은 성공했지만 예. 우리나라 CCTV 곳곳에 있잖아요. 경찰이 바로 차량 번호를 추적했고 인근 상가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옷을 훔쳤고 훔친 것도 모자라서 팔려고 하다가 그 의류 매장 주인이랑 또 만났고 그리고 나서 들킨 것 같아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또 경찰에게 그런 피해까지 입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절도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어떤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 자기가 의류를 훔쳐서 이 돈을 좀 만들어 보려다가 단순 절도죄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단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이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리려고 이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까지 입혔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만약에 상해에 이르렀다고 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절도 혐의로 어떻게 보면은 좀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인데 물론 절도 혐의도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절도 전과가 있는 상황이다 혹은 여죄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구속 또는 실형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 의류 매장 주인 같은 경우는 대처를 좀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까? 그런데 예. 일단 경찰에 신고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 경찰과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상대방을 직접 대면을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추가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범인이 어떤 범죄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스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범인과 대면하기보다는 경찰과 동행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더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마지막. 이거는 뭐 사실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하지만 변호사 아니라 저 옆집 초등학생도 똑같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 중에 술잔을 기울이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다만 잠깐 잤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그런 숙취 운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숙취운전이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아니면 음복주 한 잔 먹고 몇 시간 정도 잠잤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예. 어쩔 수 없이 내일 출근이라 오늘 가야 되니까 해서 운전대 잡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연휴 기간에 고향 가시면 친구분들도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하다 보면은 술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여파 때문에 내 평소의 주량보다도 약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양을 마셨을 때 반드시 비슷하게 취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 음주의 영향이 미치는 여파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내 생각에는 잠깐 자고 일어났으니까 순간적으로 피로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술이 다 깼겠지라고 생각해서 만연하게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동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율 자체도 평소보다 약간 더 높은 편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치명상을 입는다던가 사망자 수도 평소 교통사고 100건 대비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교통사고는 그 피해 정도가 더 치명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졸음운전까지 겹쳐지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복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댔다고 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는 게 현명하고 꼭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술은 향만 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향도 안 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0.03% 뭐 이렇잖아요. 사실 한 잔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잔은 괜찮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좀 계시거든요. 어떤 마음일까요?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만연한 생각이 사고를 부르고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음주운전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공익 상담 같은 거 저는 음주운전 사건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만 공익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형사 변호사 같은 것들로 이제 경찰서 유치장 접견을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 없을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속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로 이어졌을 때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내가 다칠 수 있고 내 가족이 다칠 수 있고 무고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다고 하면 음복주 한 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향만 맡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향 근처에도 술 근처에도 안 가셔야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요즘 대리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설 명절에도 혹시나 음복하시더라도 꼭 운전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